충격, 인기 가수, 재벌의 500억 원 프로포즈 거절 후 참혹한 살인, 무시당했다는 앙심인가? 한 유명한 가수가 두바이 고급 아파트에서 목이 거의 잘린 상태로 잔인하게 살해당했는데요. 피해자가 남편을 옷 갈아입듯 바꿔 복잡한 연애사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여가수가 주저없이 이집트 정치인의 청혼을 거부하고 킥복싱 선수와 세 번째로 결혼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명한 가수의 죽음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해자가 다시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사면을 받아 많은 이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왜 사면을 받았을까? 이 비극적인 얘기 뒤에 더 숨어져 있는 비밀이 있을까? 세계 연예계와 정치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 중 하나를 함께 알아보시죠. 하지만 그 전에 새 영상이 올릴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것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세계를 충격을 빠뜨린 실화인데요. 7월 29일 아침, 한 청소부가 평소와 다름없이 두바이 주메이라 해변 인근의 한 고급 아파트에 출근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자 청소부는 눈앞에 있는 광경에 소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유명한 레바논 가수 수잔 타밈의 시신이 피범벅이 된 바닥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목에 깊은 상처를 입는 등 여러 군데의 칼에 상처를 입어 살해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의 얼굴에도 여러 차례 폭행이 가해 이를 목격한 사람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법의학자는 수잔이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몇 시간 전인 7월 28일 밤에 살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수잔이 아파트에서 약 20명이 참여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에 참여한 몇몇 사람들은 수잔의 표정이 완전히 정상적이었고 매우 기뻐했고 지인들과 즐겁게 춤을 추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잔의 절친인 테일러는 파티에서 수상한 낯선 사람이 없었다고 확언했습니다. 수잔의 아파트는 보안이 철저해 낯선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고급 아파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건물 경비원의 진술은 수잔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보안이 허술했다는 점을 드러냈는데요. 건물 경비원은 사건 발생 전 낯선 남자가 수잔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파트로 직행하는 대신 경비원을 찾아 수잔의 방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낯선 남자가 엘리베이터로 들어가 수잔의 아파트가 있는 22층 버튼을 눌렀는데요. 이는 경비원이 마지막으로 이 낯선 남자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가수 수잔 타밈의 사망 소식은 빠르게 펴져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신원도 확인하지 않은 채 낯선 남자가 건물에 들어오게 한 경비원을 향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건물 보안팀이 수잔을 찾으러 온 낯선 남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아마도 수잔은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경비원이 왜 신원도 이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낯선 남자에게 수잔의 방 번호를 알렸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언론과 수잔의 가족의 비판에 직면한 아파트 관리자는 이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했는데요. 대신 그들은 여론의 관심을 범인 체포에 집중시키며 이번 사건이 보복을 목적으로 한 살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수잔의 동료들과 친구들은 그녀가 집에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996년부터 수잔과 함께 일했던 유명 작곡가 엘리아스 라흐바니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라흐바니는 누군가가 수잔 타밈을 이렇게 잔혹하게 죽일 만큼 그녀를 증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라흐바니에 따르면 수잔은 매우 재능 있는 가수였으며 암살되지 않았다면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3년 동안 수잔의 매니저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로버트 사프리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로버트가 의심을 받았으나 철저한 조사 후 경찰은 그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로버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그는 수잔의 두 번째 남편이자 전 남편인 아델 마투크와 하루 종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로버트는 마투크가 전처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자신이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투크와 수잔 사이에는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심지어 법적 다툼까지 벌어졌으나 로버트는 마투크가 전처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경찰은 마투크가 사건 발생 당일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어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는데요. 수잔 탐임은 1971년 레바논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유명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국가의 많은 유명 가수를 배출한 저명한 음악 아카데미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요. 수잔의 경력은 1996년 스튜디오 엘판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면서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재능과 아름다운 외모는 그녀를 세계 음악계의 아이콘으로 빠르게 자리 잡게 했습니다. 수잔의 마지막 앨범 사케날비는 2002년에 로타나에서 발매되었고 그녀의 경력에서 큰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곡 러버은 2006년에 레바논 전 총리 라피크 하리리를 기리기 위해 녹음되었으며 이 곡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 뒤에는 복잡한 연애사를 가진 가수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자주 바꾸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첫 번째 남편 알리 모우 자네르와 화려한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잔 탐임은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잔과 모우 자네르의 소란스러운 이혼은 당시 언론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알리 모우 자네르와 이혼한 후 수잔은 레바논의 유명한 프로듀서 아델 마툭과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결혼도 첫 번째 결혼 못지않게 소란스러웠습니다. 2005년에 수잔 탐임은 두 번째 남편으로부터 35만 달러를 훔친 혐의로 이집트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녀는 레바논 법원에서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출소한 후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헤로인과 관련된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수잔 탐임은 두 번째 남편 아델 마툭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던 중 탐임은 1990년부터 알고 지내던 유력한 정치인 겸 부호 히샴 탈라트 무스타파를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수잔과 무스타파는 연인 관계였지만 무스타파의 어머니의 강한 반대로 인해 두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홍해 리조트에서 운명적인 재회를 하게 된 그들은 곧 사랑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무스타파는 이집트에서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수잔이 두 번째 남편 마툭과의 결혼을 벗어나도록 도와주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무스타파의 극진한 사랑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탐임은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인해 그와의 연애를 한 후 그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영국계 이라크 킥복싱 선수 리아드 알 아자위와 결혼하고 두바이로 이주했습니다. 수잔의 복잡하고 스캔들 많은 사생활은 경찰이 그녀의 살인 사건을 조사할 때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경찰은 수많은 날 동안 사소한 단서를 하나하나 모은 끝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수사기관은 용의자의 것으로 의심되는 신발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신발 자국을 토대로 수사관들은 해당 신발을 판매한 매장을 추적했으며 이는 수사 범위를 좁히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한 엘 수카리라는 전직 경찰이자 경비원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단서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추가로 수집했습니다. 사건 현장 밖에 버려진 셔츠에서 채취한 혈액과 머리카락 샘플을 검사한 결과 그것들이 무한 엘 수카리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2008년 8월 초 수카리는 이집트에서 체포되었으며 그의 절망적인 도주가 끝이 났습니다. 두바이 수사관들이 수카리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방식을 밝히면서 사건은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그는 탐임이 새로 이사한 두바이 마리나 단지의 고급 아파트까지 따라갔다고 합니다. 수카리는 아파트 관리 회사 명의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쉽게 그녀의 거처에 침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수카리가 그녀의 옛 연인 히샴 탈라트 무스타파의 명령에 따라 탐임을 암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즉시 언론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히샴 탈라트 무스타파는 유명한 부동산 기업 탈라트 무스타파 그룹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동산 업계의 거물이자 이집트 상원 의원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무스타파의 개인 자산은 2007년 기준으로 8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그를 이집트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인물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정치인 무스타파가 여가수에게 청혼을 거절당하고 그녀가 킥복서와 결혼하려 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살해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복수를 위해 무스타파는 수카리를 암살자로 고용하면서 거액의 2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카리의 집을 수색하던 중 경찰은 무스타파가 수카리에게 지급한 200만 달러의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무스타파는 살인 사건이 마치 사고처럼 보이도록 꿈이라고 암시했지만 수카리는 따르지 않았고 대신 훨씬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경찰은 초기부터 용의자를 신속히 특정했지만 이 사건은 경찰과 권력자들 모두로부터 조심스러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무스타파의 사회적 위치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이집트에서 막강한 권력과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정치적 관계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며 심지어 언론 보도를 금지하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의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알더스터르가 이 살인 사건을 보도한 후 출판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유는 국가 최고 부동산 그룹 중 하나인 탈라트 무스타파 그룹이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카이로에서 여러 고급 주택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룹이 몰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장 중인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되었습니다. 무스타파의 스캔들 이후 탈라트 무스타파 그룹과 유사하게 수익을 내고 있던 많은 주요 부동산 회사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수잔 타밈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는 아랍 언론 전반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적 죽음을 둘러싼 수수께끼는 끊임없이 다뤄졌고 특히 무스타파와의 극적인 관계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게다가 타밈이 무스타파의 연인이었을 때 그를 속였다는 소문은 대중의 추측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두바이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08년에 히샴이 그의 부하이자 전직 경찰관 모우센 알 수카리에게 타밈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우센은 카이로에서 시작해 런던을 거쳐 두바이까지 그녀의 흔적을 쫓아갔습니다. 공격을 시작하기 전 모우센은 타밈의 고급 아파트 근처 호텔에 방을 빌리고 범행 방법과 탈출 계획까지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모우센은 이후 타밈이 그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무스타파에게 보고했습니다. 또한 타밈이 현재 이라크계 영국 킥복싱 선수인 리아드 알 아자위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모우센 알 수카리가 모든 사실을 설명하자 히샴 탈라트 무스타파는 냉정하게 그에게 타밈을 즉시 살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모우센은 칼을 구입하고 타밈의 고급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건물 관리 직원인 척하며 수잔이 문을 열도록 유도했고 곧바로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2008년 9월 2일 카이로의 호아 요트에서 이집트 의회 의장이자 유명 사업가인 히샴 탈라트 무스타파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무스타파가 체포된 후 수잔 타밈의 세 번째 남편이자 킥복싱 챔피언인 알 아자위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알 아자위는 수잔이 과거 히샴으로부터 받은 끔찍한 제안을 자신에게 털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잔은 그 위협을 가볍게 여겼지만 정치인 무스타파는 그녀가 그를 거부할 경우 그녀를 죽이겠다는 위협과 함께 결혼 대가로 5천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알 아자위는 또한 그들이 런던에서 두바이로 이주하기 전 누군가가 그들을 계속 따라다니며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스타파는 당시 이미 결혼한 상태로 3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는 타밈을 두 번째 아내로 맞으려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그들은 영국 경찰에 신고하고 협박 전화를 녹음해 제출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고 전했습니다. 히샴 탈라트 무스타파는 체포 후 아크바르 엘륨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모든 성공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성공은 나만의 자랑이 아니라 이집트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경솔한 행동을 하여 스스로를 파괴할 리가 없습니다라고 무스타파는 썼습니다. 무스타파의 변호사 파리드 알딥은
그가 타밈을 죽일 이유가 없으며 무스타파가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히샴이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결혼을 결심했다며 히샴이 이미 결혼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하여 두 번째 아내로 삼으려 했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검찰 측과 타밈의 가족은 히샴이 짝사랑에 대한 분노로 행동했다는 다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두바이 경찰서장이었던 카미스 마타르 알 마제이나 장군은 이 살인 사건이 복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보석과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전혀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모든 끔찍한 사건이 단 12분 만에 발생한 점은 이 사건의 공포스러운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체포 당시 알수카리는 처음에는 가수 수잔 타밈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나 곧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그녀의 죽음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히샴 탈라트 무스타파와 모센 알수카리가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이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 5월 21일 카이로 법원은 히샴과 그의 공범인 수카리에게 교수형을 선고하며 수잔 타밈을 살해한 죄로 처형을 결정했습니다. 최고 형량으로 이 사건의 모든 논란이 마무리될 것 같았지만 이후 발생한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0년 3월 4일 이집트 헌법재판소는 법적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사형 판결을 기각하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재심 결과 히샴의 형량은 15년으로 감형되었으며 수카리는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재심에 회부된 이유가 히샴과 전 대통령 무바라크의 아들 가말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분석가들은 히샴 가문의 이집트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그를 사형에서 구출하려고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집트 정부는 두바이와 레바논의 압박을 받아 외부 간섭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이집트 대통령의 사면령으로 히샴 탈라트 무스타파는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된 157명의 수감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정치범들이 포함되지 않은 사면 명단에 살인, 고의적 살인, 마약, 인신매매, 매춘, 부패 및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살인 주모자인 히샴은 단 8년만 복역했으며 이는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2020년 5월 이집트 대통령은 또 한 번 놀라운 결정을 내리며 모우센 알 수카리와 500명이 넘는 수감자들에게 사면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가수 수잔의 옛 연인을 정치인이 고용해 살해한 살인범 모우센 알 수카리는 단 11년만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면은 여론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집트 시민들은 히샴이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사법 시스템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이용해 불공정한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은연중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언론은 처음에 수잔의 죽음에 대해 자유롭게 보도했지만 사건이 유력한 사업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마자 검찰청은 사건에 대한 모든 보도를 금지했습니다.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누구나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 신문은 용감하게 금지령을 위반했지만 즉시 모든 인쇄물이 압수되었습니다. 또한 이집트 언론인 5명이 법정에서 발언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히샴 탈라트 무스타파의 막강한 권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수잔 타밈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은 이집트를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 나일 힐튼 인시던트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석방된 후 살인범 모우센 알수카리와 억만장자 히샴 탈라트 무스타파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신비로워졌습니다. 부유하고 강력한 정치인 겸 억만장자인 히샴 탈라트 무스타파는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 사형 판결을 15년형으로 낮추고 결국 사면받았습니다. 수잔의 세 번째 남편 알 아자위는 사건의 주모자와 살인범이 모두 석방된 사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알 자위의 목소리나 심지어 수잔의 가족의 목소리도
이 억만장자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일부 대중은 예로부터 유명 연예인들이 억만장자나 정치인과 연애하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잔처럼 유력 정치인이자 부유한 억만장자의 5천만 달러 상당의 청혼을 감히 거절하는 가수는 거의 없는데요. 가수가 억만장자 무스타파와 교제하던 시기에 킥복싱 챔피언 알 아자위와 이미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수잔의 자유분방한 생활 방식과 빈번한 남편 교체는 그녀가 비극적인 운명에 빠진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수잔 탐임의 사건은 오래전에 종결되었고 그녀는 영원한 안식을 찾았지만 쇼 비즈니스와 재벌 세계의 비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명 가수와 정치인 사이의 소란스러운 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헐리우드에서도 수잔 탐임과 히샴 탈라트 무스타파처럼 유명한 연애 이야기가 있을까요?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남편의 불륜에 격분한 아내는 시누이와 두 어린 자녀를 살해했다. 그날 한 몽골 여성은 자신의 형수와 무고한 조카 2명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막내는 겨우 6살이었는데요. 경찰이 사건 현장에 들어섰을 때 눈앞의 광경에 모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 구의 피투성이 시신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 중에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크게 뜬 채로 있었으며 두 아이의 얼굴에는 살해당한 공포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피비린내와 습한 흙냄새가 섞여 경찰들의 위장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 여성은 죽은 자들에게 어떤 원한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는 그렇게 광기에 휩싸였을까요? 그리고 피해자들은 정말로 이 이야기에서 무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그날 오후 내몽골 자치구에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평소에도 드문드문 보이던 사람들은 거의 사라졌고 회색빛 하늘은 불길한 기운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이슬비 속에서 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지방경찰서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흐릿했고 입에서는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라는 말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당직 경찰은 곧바로 이 여성에게 주목하며 다가가 그녀를 제지했는데요. 이 중년 여성은 피곤해 보이는 모습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온몸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피로 얼룩진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는데요. 그녀는 울면서 웃기도 했고 말은 두서없었으며 여성의 기괴한 모습에 경찰들은 신중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한 경찰관이 그 여성의 왼팔에 떠리슴가량의 깊은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처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는데요. 긴급한 상황이라 경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그녀를 이송했습니다. 병원에서 한 의사가 곧바로 이 여성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는 그녀가 그날 오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말은 방안의 분위기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경찰은 즉시 상황을 재검토했는데요. 병원 기록을 확인한 후 경찰은 그녀의 이름이 범유타오이며 허베이성 장자커우 출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직업이 없었고 최근 이혼한 후 외롭고 무의미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내몽골에 친척도 없는 상태였고 반쯤 정신을 놓은 상태라 경찰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라는 그녀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불안정한 정신 상태의 환각일 뿐인지 궁금해졌습니다. 3시간이 지난 후 범유타오가 점차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자 경찰은 그녀가 고우먼 마을 나타이에 있는 주소를 밝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내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냉랭해지며 거기 가보세요. 제가 그들을 모두 죽였어요 라고 말했는데요. 그녀의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없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차에 올라타고 범 유타오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는데요. 나타이 마을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했고 외곽으로 들어갈수록 풍경은 더욱 황량해졌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경찰은 범 유타오가 가리킨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피투성이의 세고 시신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중 두 아이는 눈을 크게 뜬 채로 있었는데요. 두 아이의 얼굴에는 살해당한 공포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피비린내와 습한 흙냄새가 경찰들의 위장을 뒤틀리게 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는데요. 사망한 여성은 이 집의 주인인 43세 천쥐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불운한 아이들은 12살의 리우, 웜과 6살의 리우라는 소녀들로 둘 다 천쥐안의 딸이었습니다. 세고의 시신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요. 특히 두 아이는 참혹한 모습이었고 경찰들은 범 유타오라는 여성이 어떻게 한 가족 전체를 살해했을 수 있는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한 후 경찰은 범 유타오를 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부정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는데요.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는데요. 냉정하고 일정한 목소리로 제가 형수와 두 조카를 죽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주 앉은 경찰관은 그녀의 범행 이유를 물었는데요. 범 유타오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들은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나를 강요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경찰은 당황했는데요. 리우 왈리는 누구였을까요? 왜 그녀는 자신과 리우 왈리 사이의 원한을 형수의 가족에게까지 확대했을까요? 범 유타오, 고된 외모를 지닌 그녀는 남성적인 코와 좀비처럼 창백한 얼굴, 그리고 높은 광대뼈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허베이성 장자커우의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농사를 지으며 거의 먹고 살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장녀로서 유타오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 대신 동생들을 돌보고 가사 일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판유타오의 어린 시절은 물질적, 감정적으로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또래 친구들처럼 천진난만한 시절을 누리지 못했는데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녀는 동생들에게 학교에 다닐 기회를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가정에 송금해야 했습니다. 어깨 위에 무거운 책임이 놓이면서 그녀는 일찍이 강인하고 남성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는데요. 감정적인 결핍 또한 그녀를 고집스럽고 쉽게 화를 내는 성격으로 만들었으며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품게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판유타오는 두 번의 결혼을 겪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꼼꼼하고 세심한 보살핌에 매력을 느꼈던 남성들이 그녀의 삶에 들어왔는데요. 그들은 판유타오가 가정적이고 성실한 여성이라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강한 성격과 통제력이 점점 더 압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판유타오는 그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과 결정까지 통제하려 했습니다. 억압당하는 느낌과 자유의 상실감이 두 남편 모두 이혼을 결정하게 만들었는데요. 결혼 생활에서 실패한 후 판유타오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나 감정적인 관계에 더 이상 믿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상처와 불신을 안고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새로이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요. 비극이 일어나기 2년 전 판유타오는 이혼 후 외롭고 무력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생애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판유타오의 한 친구가 그녀에게 베이징에 살며 일하는 39세의 남자 류왈리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그도 마찬가지로 독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류왈리는 내몽골 출신으로 성격이 내성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진지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고 결혼은 물론이고 데이트조차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베이징에서 일하게 된 후로 그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수행하며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살아갔는데요. 류왈리의 진실하고 소박한 성격이 판유타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대로
판유타오의 적극적이고 유쾌한 성격은 류왈리에게 편안함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시작했으며 점점 서로에게 의존하며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두 번의 결혼 실패 후 판유타오는 이번에는 이 남자를 놓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번이 행복을 찾을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는데요. 류왈리에게도 판유타오와의 만남은 행운처럼 느껴졌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둘은 결혼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사랑뿐만 아니라 생계의 걱정도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베이징의 생활비가 너무 비싸서 도시에서의 생활이 장기적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마침 류왈리의 형 류텐밍이 전화로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일자리를 고향 내몽골에서 구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류왈리는 깊이 생각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는데요. 베이징에서의 생활에 미련이 있긴 했지만 판유타오는 류왈리를 따라 내몽골로 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고향에서의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더 나은 시작을 가져다 주기를 바랐습니다. 판유타오와 류왈리가 내몽골 고향으로 돌아오자 류의 가족은 판유타오를 환영하기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었는데요. 그날의 파티는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 가족을 환영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대감을 더 돈독히 하는 기회였습니다. 외향적이고 친화적인 성격 덕분에 판유타오는 금세 형수인 천지안과 친해졌습니다. 그들은 즐겁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류왈리의 가족들은 모두 판유타오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들은 류왈리가 좋은 아내감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요. 판유타오는 가족을 배려하고 잘 어울리는 여성이었습니다. 류왈리의 고향은 가난한 농촌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생활 환경은 베이징의 번화하고 현대적인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류왈리의 낡고 허름한 집은 내벽이 비어 있었고 어떤 편의 시설도 없었는데요. 그러나 판유타오는 이 환경에 대해 불평하거나 혐오감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류에 대한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모든 물질적 어려움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단순한 생활을 받아들였으며 가정주부의 역할을 맡아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진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판유타오는 자신이 마침내 마지막으로 정착할 곳을 찾았다고 믿고 있었으나 운명은 피할 수 없는 비극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피와 눈물로 가득 찬 길로 내몰리게 되었는데요. 판유타오는 남편 류왈리의 태도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아끼고 사랑했던 류왈리는 점점 무관심해졌습니다. 류왈리는 휴대전화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끔씩 화면을 보며 신비롭게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판유타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는데요. 어느 날 류왈리가 샤워 중일 때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판유타오는 그의 휴대전화를 열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류왈리가 다른 여성과 달콤하고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대화는 너무나 친밀하고 불쾌하게 다가왔습니다. 판유타오는 그 여성이 자신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류왈리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판유타오는 그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류왈리는 변명하거나 거짓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그 여성이 인터넷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지 3년 되었으며 대화를 통해 감정이 생겼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는데요. 차가운 진실이 판유타오의 자존심을 무참히 상처냈습니다. 판유타오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어 류왈리를 때리고 모욕했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한 언쟁에 휘말렸습니다. 류왈리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았기에 유타오의 분노에 저항할 의도가 없었는데요. 판유타오는 분노에 휩싸여 남편을 계속해서 때리며 류왈리가 절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류왈리는 이 관계에 숨겨진 위험성을 비로소 깨달았는데요. 그는 유타오가 앞으로 더 미친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류왈리의 배신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컸지만 판유타오는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40대였고 젊은 시절은 이미 지나갔으며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베이징을 떠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류왈리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내몽골에 왔습니다. 그녀는 류왈리가 이제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판요타오는 이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무릅쓰고서라도 말입니다. 그 이후로 판요타오는 더 이상 류왈리에게 외도의 문제로 싸우거나 질문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남편을 몰래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류왈리가 일하러 나갈 때마다 판유타오는 그를 따라가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았는데요. 그녀는 공사장에서 그를 몰래 관찰하며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판유타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류왈리가 아내의 과도한 감시를 무시하려 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판유타오의 끊임없는 감시는 그를 점점 답답하고 불편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그녀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판유타오에게 이 관계는 단순한 사랑이 아닌 오랫동안 염원했던 안정된 삶에 대한 유일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놓지 않으려 했는데요. 게다가 판유타오는 이 관계를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베이징의 삶을 포기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한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성적이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류왈리도 판유타오의 극단적인 행동과 강한 통제력에 지쳐갔습니다. 빈번한 다툼으로 두 사람의 생활은 긴장감과 거리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요. 류왈리는 그들 사이의 사랑이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몽골에서 판유타오는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은 없었고 마음을 털어놓을 유일한 사람들은 류왈리의 형 류텐민과 그의 아내 천지안이었는데요. 판유타오는 답답할 때마다 그들을 찾아가 위로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판유타오가 형제 부부와 함께 있을 때 류텐민의 막내딸이 실수로 아빠가 이모를 나쁜 여자라고 욕했어요. 라는 한마디를 내뱉었는데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보통 가장 진실하다고 여겨집니다. 판유타오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고 즉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길을 달리며 판유타오는 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실망과 쓰라림으로 가득 찼는데요.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그녀를 은밀히 경멸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류텐밍은 판유타오에 대해 호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류왈리의 형으로 동생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류왈리는 어릴 때부터 거의 모든 일에서 형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판유타오가 가족 안에 들어오면서 류텐밍은 동생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온 한 여성이 그들의 삶에 끼어들어 류텐밍이 가졌던 지위와 자존심을 앗아갔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류텐밍이 점점 더 불편하게 느끼게 만든 원인이었는데요. 류텐밍은 판유타오의 존재를 가족 안에서 내심 반대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류왈리에게 아내와 이혼할 것을 설득했습니다. 그의 의견으로는 판유타오가 너무 과격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가족이 더 이상 이 여성을 오래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판유타오는 어린아이의 말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듣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류왈리가 집에 돌아오자 판유타오와의 언쟁이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조카의 상처 입히는 말이 논쟁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었습니다. 판유타오는 분노에 차서 류 가족을 탓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는데요. 치열한 다툼 중에 류왈리는 갑자기 냉정하게 우리 성격이 안 맞아 이혼하자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판유타오는 고집스럽고 완고한 성격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희생하고 이 사랑에 모든 신뢰를 걸었는데 이제 겨우 2달 만에 류왈리가 그렇게 쉽게 이별을 말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판유타오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갈 곳도 없었기에 며칠 동안 류알리의 집에 머물기로 했는데요. 그녀는 이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감정과 힘을 바쳤지만 결국 그녀가 받은 것은 류 형제의 냉대와 경멸이었습니다. 오랜 밤을 뒤척이며 판유타오는 갑자기 미친 듯한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그녀는 류알리를 돈으로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해도 좋아. 하지만 나에게 정신적 위자료로 14,000달러를 줘야 해라고 판유타오는 류알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류알리의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판유타오는 이 요구가 자신에게 남편 곁에 머물 명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상대로 류알리는 거액의 위자료 요구에 당황하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혼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판유타오가 돈으로 그를 묶어두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에게 더 큰 혐오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한편 류알리의 형 류텐밍도 판유타오의 존재에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며 그녀를 가족의 삶에서 배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는데요. 동생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본 류텐밍 부부는 판유타오를 류알리의 삶에서 떼어놓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류알리가 며칠 동안 집을 떠나 있으면 판유타오가 의지할 곳이 없어져 스스로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며칠 후 판유타오가 외출한 사이 류알리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는 집을 도망치듯 떠나 호호트에 있는 형의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류알리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판유타오의 삶에서 고의로 자취를 감췄는데요. 판유타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류알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연신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과 연결될 수 없었습니다. 판유타오는 가정주부로 일자리가 없고 모든 것이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류알리의 실종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며 판유타오는 남편을 찾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류알리가 자신을 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판유타오는 류텐밍 가족이 이를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짐작하고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류알리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계속되는 기다림은 판유타오를 점점 더 분노하고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판유타오는 마침내 허기와 피로를 견디기 어려워졌는데요. 여러 날 밤낮 동안 그녀는 불안과 피곤에 시달렸습니다. 판유타오는 일어나서 류알리의 텅 빈 집을 나와 정처 없이 마을의 조용한 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판유타오는 마치 버려진 아이처럼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요. 지치고 배고픈 판유타오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을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도 없었습니다. 갈 곳 없이 방황한 끝에 판유타오는 결국 류알리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판유타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그녀의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대문 밖에 큰 철문이 단단히 잠겨 있었는데요. 철문은 사슬로 단단히 잠겨 있었고 그녀는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던 판유타오는 철문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는데요. 소란스러운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 판유타오를 가리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가운데 류태밍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판유타오에게 스스로 자립하라며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타오는 미친 듯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휘둘러 류텐밍 부부에게 달려들었지만 이웃들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판유타오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그녀는 땅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는데요. 몇 시간 후 판유타오는 병원 침대 위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지쳐 있었고 정신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요. 한 간호사가 들어와 그녀에게 즉시 접수처로 가서 병원비를 정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판유타오의 자존심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음식 살 돈도 없는 판유타오가 어떻게 병원비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신체적,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었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류텐밍의 가족밖에 없었는데요. 절망에 빠진 판유타오는 할 수 없이 남편의 형에게 전화를 걸어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류텐밍이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이미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류텐밍은 그녀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병원비를 도와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판유타오는 마치 얼음 같은 지옥에 빠진 듯한 기분이었는데요. 쓰라림과 배신감, 굴욕감이 판유타오의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채 병원을 나선 판유타오는 남은 힘을 다해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웃집에서 날카로운 칼 2자루를 훔쳐 소매 속에 숨긴 뒤 류텐밍의 집을 향해 걸어갔는데요. 그때 류텐밍은 집에 없었고 집에는 그의 아내 천주양과 2 자녀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판유타오가 갑자기 집에 들어서자 천주야는 그를 경멸하는 태도로 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천주야는 판유타오의 과격한 성격과 불편한 성격 때문에 류알리가 그녀를 떠난 것이며 그녀가 가족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비꼬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판유타오의 마지막 자존심에 깊이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녀는 며칠간 쌓여온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는데요. 판유타오는 갑자기 날카로운 칼을 꺼내어 천주안을 공격했습니다. 천주안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고 판유타오는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계속해서 그녀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2 어린 자녀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몸이 굳어버렸는데요. 천주안이 바닥에 쓰러지자 판유타오는 아이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그녀는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며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피가 뜰에 흩뿌려졌고 천주안과 2 자녀는 판유타오의 광기 앞에 살아남을 기회를 잃었습니다. 판유타오는 피바다 속에 서서 헐떡이며 온몸이 그녀가 방금 죽인 사람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는데요. 그녀는 중얼거리듯 날 탓하지 마. 다 너희들이 자초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판유타오는 경찰서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반쯤 사람이면서 반쯤 유령 같은 모습으로 걷고 있었고 눈은 생기 없었으며 여전히 피 묻은 칼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결국 2014년 10월에 판유타오는 자신의 끔찍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였는데요. 한편 자신의 형 가족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류알리는 슬픔뿐만 아니라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류알리는 자신이 이 비극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채널의 흥미진진한 사건을 놓치지 마세요.